그날 오후 2시 흰색 세단 뒷좌석에서 김정옥 67세 은 싸늘한 바닷바람보다 더 차가운 한숨을 삼키고 있었다. 옆에는 마치 착한 사위처럼 미소 짓던 한승준 38세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악몽으로 스며든 공포 그 자체였다. 딸 수연이 그 절은 이미 폐쇄된 곳이라 외치던 마지막 전화 한 통이 굽이치는 해안도로 위에 휘몰아치는 폭풍우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 절은 지난달에 재개장했어요. 도망가야 해. 그곳은 산중턱 폐허래요. 진실과 거짓이 교차하는 그 순간 정옥은 몸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전원조차 꺼진 화면 너머로 다가오는 절망을 느끼면서도 한 줌의 용기로 문을 열어야만 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옥 씨가 차 문을 열고 산속 폐사로 내디딘 첫걸음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정옥, 67세, 은 휴대폰을 꼭 쥔 채로 차 안에서 싸늘한 공기를 느끼고 있었다. 오후 2시, 휘어진 해안도로를 달리는 흰색 세단의 뒷좌석, 차창 너머로는 짙푸른 바다가 멀리 펼쳐져 있고 음산한 구름이 햇살을 막아 분위기는 한층 어두웠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딸 수연에게 다정하게 보이던 사위 한승준, 남, 38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뿜어내는 미소는 정옥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악몽의 일부처럼 싸늘했다. 어머니, 곧 도착합니다. 바닷가 서남사에요. 승준아, 정말 이곳이 맞아? 네가 예약했다고 했지만, 네, 확실합니다. 이 절은 지난달에 새로 재개장했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어쩐지 진심이 담겼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정옥은 딸 수연, 35세에게 걸려온 마지막 전화를 떠올렸다. 엄마, 그 차에서 내려. 절은 2년 전에 폐쇄됐대. 승준 오빠가 진짜 데려가는 곳은 산중턱이래. 도망가야 해.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평소 침착하기로 소문난 딸이 애원하듯 부탁하는 건 생전 처음이었다. 그날 아침 정옥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으로 자신이 빠져드는 꿈과 누군가가 위에서 냉정하게 내려다보는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속이 좀 안 좋으실 텐데. 응, 잠깐 머리가 어지러웠어. 너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까 미안하다. 너 힘들까봐. 절에 가시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거예요. 제가 아버님도 못 모신 절집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고 해서요. 승준의 말대로라면 그 절은 한 달 전 문을 열어 관광객과 수행자를 동시에 받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나 수연의 말은 정반대였다. 불과 2년 전 문 닫은 폐사였다고.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차는 해안도로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창밖의 나무들은 밀림처럼 빽빽했고 도로는 점점 좁아졌다. 정옥의 심장은 두근거리며 철렁 내려앉았다. 한밤의 악몽이 현실로 다가오는 공포에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금강문을 지나야 해요. 금강문. 네, 천왕문보다 위쪽에 있는 입구예요. 어둠 속에 금강문은 없었다. 대신 아스팔트가 깨지고 옆으로 가파른 낭떠러지가 보였다. 빛 한 줄기 없는 숲속 길에서 두 사람이 외딴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다. 정옥은 간신히 휴대폰을 꺼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통화 중, 대신 전원 꺼짐이 표시되었다. 왜 꺼져 있지? 승준 오빠가 빼앗았나? 그가 뒤를 돌리거나 말을 걸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더욱 속도를 높였다. 정옥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악몽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정옥은 남편 박종현, 향년 62세를 2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잃었다. 당시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기 전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끝내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그 뒤유품을 챙기며 눈물만 흘렸을 뿐이었다. 그러나 애도 기간조차 길지 않았다. 딸 수연이 해외 프로젝트를 위해 급하게 떠났고 자신은 점점 고독에 잠겨갔다. 우울감이 깊어질 때쯤 수연이 소개한 사위 승주는 듬직한 지원군처럼 다가왔다. 장모님께 도움드리고 싶어서요. 외로우실까 봐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정옥은 잠시 안도했다. 그러나 뒤이어 제안된 절행, 항은 너무나 급작스러웠다. 더욱이 새벽마다 찾아온 악몽은 그곳과 무언가 연관된 듯했다. 차 안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다. 숲을 지나는 바람 소리는 마치 고개를 숙이고 비밀을 주고받는 속삭임 같았다. 금강문 입구를 지나자 절터라기엔 낡은 잔해만 남은 폐허가 나타났다. 기왓장 조각과 허물어진 돌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승주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다. 어머니, 저기 보이시죠? 이쪽으로. 그가 손짓하는 곳에는 공터가 있었다. 공터 한쪽에는 해골 마스크를 쓴 목각상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오래된 사찰 대문이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폐절, 폐사, 위 잔해였다. 가슴이 미어졌다. 마치 수연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멀쩡히 재개장했다고 들려준 이야기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승주는 바로 이 폐허로 그녀를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옥은 차 안에서 뒤로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겨우 움켜쥐었다. 여기서 내릴래. 승준아, 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장모님, 잠깐만요. 어머니만 내려서 여기서 기도라도? 기도까진 무슨, 집으로 돌아갈 거야. 정옥은 시끄럽게 문을 열었다. 산길에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승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차를 세울 기색은 없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그가 핸들을 껴안고 발을 한껏 밟았다. 차는 가속했다. 벼랑 끝으로 다가갈수록 무서움이 배가 되었다. 나뭇잎 사이로 아득한 바다가 희미하게 보였다. 지금 뛰어내리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이었다. 승준아, 제발 멈춰. 딸 수연이가 계속 전화했어. 절은 폐허라고. 위험해. 그러자 비로소 승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위로서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누군가 오래 참아온 분노가 끓어오르는 듯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옥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 사람은 예전 남편 박종현이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조차 거리낌 없이 계획을 실행했던 인간이었다. 수연이? 그 아이는 엄마 걱정이란다. 하지만 난 장모님을 안전하게 모실 거야. 알겠어요? 안전하게?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한숨처럼 흘러나온 말이었다. 정옥의 마음속에 억눌린 무서움이 터져나왔다. 승주는 잠시 말을 잃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잘못된 건 아니죠. 얼마 전 남편분도 생각해보세요. 사고였잖아요. 정옥은 몸을 떨며 뒤로 더 기울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박종현이 뇌출혈로 쓰러진 그날. 승주는 응급차를 부르고 병원비며 장례 절차를 도맡았다. 너무도 완벽하게 마치 사전 준비라도 해둔 양. 승준아, 당신이 병원에서 남편을, 아니, 그건 우연이지. 차가 다시 급커브를 돌았다.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면 직사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정옥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냈다. 승준아, 멈춰. 이 차 다치면 우리 둘 다 죽어. 그래서요? 보험금 수익자는 장모님께서 선택한 대로 4개로요. 그때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덜컹거렸고 산길 저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치 구원처럼 절박한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정옥은 손을 떼어 문을 여려고 했다. 사위의 차가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바퀴가 돌 위에 부딪혔다. 그 찰나 뒷좌석에서 힘껏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차가 떨며 한 바퀴 돌자 그녀는 살과 뼈가 바닥에 부딪히는 통증과 동시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흩어진 낙엽 위에서 일어난 정옥의 첫 말은 전화 너머 딸 수연의 목소리였다. 엄마, 괜찮아요? 나 경찰에 신고했어. 박 형사님이 곧 올 거야. 살아서 돌아온 공포 속에서 그녀는 강인하게 속삭였다. 수연아, 나 괜찮아.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어.
파도 소리처럼 멀리서 들려온 사이렌이 다가오고 있었다. 먼 미래처럼 두려웠던 순간은 끝났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은 지금 이 허허로운 해안길 옆에서 막이 오르고 있었다. 김정옥이 낭떠러지 근처 도로에서 몸을 일으킨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축 늘어진 승준의 모습이 아니라 부서진 앞유리 너머로 번지는 붉은 노을빛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몸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땅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고 한 손으로 고개를 부여잡았다. 그제야 끔찍한 현실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수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였다.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고 산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올 때 구급차도 뒤따라왔다. 김정옥은 단단히 주머니에 넣어둔 USB를 다시 떠올렸다. 그 안에는 사위 승준의 죄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옥은 허리에 걸쳐있던 작은 손가방을 움켜쥐었다. 그 가방 안에도 수연이 들고 온 보험 서류, 의료 기록, 사고 시나리오 등이 들어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얼굴로 다가오던 사위가 사실은 2번이 살인을 기도한 흉악범이었음을 알리는 증거였다. 먼저 도착한 박 형사, 남, 65세는 폐허처럼 변한 사찰 입구를 한눈에 훑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옛 친구이자 전직 형사인 그는 장인 종현 씨의 죽음 당시에도 승준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증거가 불충분했다. 이번에는 정옥의 용기 덕분에 결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었다. 정옥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치긴 했지만 정옥은 무릎에 난 상처가 아프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낭떠러지 아래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발 승준을 단속해주세요. 이곳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폐허가 된 절이라던 제 말이. 알고 있습니다. 폐사, 맞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있을 리 없어요. 박 형사는 자신이 데려온 경찰관 2명과 함께 폐절 내부를 수색하기 위해 손전등을 꺼내 들었다. 낡은 기왓장과 무너진 돌탑 사이로 남긴 발자국이 승준이 차에서 내린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쪽으로 가신 모양입니다. 동쪽 비탈길 쪽이네요. 서둘러야 합니다. 해가 완전히 지면 수색이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경찰차 헤드라이트가 늦은 오후 햇살 아래에서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정옥은 가까스로 2 손으로 몸을 추스르며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저도 같이 가겠어요. 승준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정옥 씨, 위험합니다. 여긴 미끄러운 데가 많고 무너진 구조물이 많아요. 저희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몸이 약해져 있었지만 승준이 쓰러진 채로 주변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는 분명히 골절되거나 제압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을 것이다. 경찰관들이 비탈길을 따라 철제 난간을 지나 이동하는 동안 정옥은 휴대폰을 꺼내 딸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연결음이 끊기고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괜찮아? 어디야? 산중턱, 서남사 폐허예요. 경찰이 승준을 찾으러 왔어요. 알겠어. 여기서 기다려. 내가 금방 내 곁으로 갈게. 수연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동시에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정옥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밤새 내린 비로 길이 젖어 있었다면 더 큰 위험이었겠지만 이제 그녀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몸을 움직였다. 비탈길 아래쪽에서 갑자기 경찰관의 외침이 들렸다. 박 형사님, 여기 보세요. 정옥은 몸을 숙여 손전등 빛이 비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풀숲 사이로 누군가 기댄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서둘러 내려간 박 형사와 경찰관이 그곳에 다다랐다. 승준 씨, 여기서 내려오십시오. 무장 해제하십시오. 그림자 속 인물은 고개를 들어 빛에 노출되었다. 거진 미소는 사라진 채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정옥을 바라보았다. 한쪽 팔에서 진물이 흘렀고 검은 셔츠는 진흙과 피로 진하게 물들어 있었다. 제발 날 가만히 내버려둬.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목소리는 믿기 힘들 만큼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혼란에 사로잡힌 눈빛이었지만 자기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욕망만이 뚜렷했다. 당신, 2번이 살인을 모의했소? 박 형사는 의자처럼 고정된 승준을 비추며 물었다. 그건 우연이었어요. 우연이라뇨. 보험금 5억, 계획된 병원 방문, 사고 시뮬레이션까지 증거는 확실하오. 정옥은 뒤돌아 눈물을 흘렸다. 승준아, 왜 그랬니? 왜? 승준은 고개를 돌려 정옥을 바라보았다. 눈가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다. 돈이 필요했어요. 당신과 딸 수연이의 행복을 위해서였다고요. 그의 말은 비참하게 왜곡된 논리였다. 세상을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그를 잔혹한 범죄로 몰아넣었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네가 내 가족을 파괴했어. 승준이 소리 없이 고개 푹 숙이는 동안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구급차가 도착해 바로 응급조치를 준비했고 경찰은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현장을 장악했다. 정옥은 차가운 운동장의 흙먼지를 밟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거야. 그날 촉촉히 젖은 폐허 사찰 앞에서 절망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기적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과 연대, 그리고 새롭게 피어날 희망을 느끼며 김정옥은 첫걸음을 내디뎠다. 구급차의 후미등이 폐허 사찰 앞을 붉게 물들이며 응급요원들이 김정옥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찢어진 청바지 위로 흐르는 피를 부축해온 박 형사의 재킷으로 감싸고 떨리는 목소리로 딸 수연이 올 때까지 이 자리에 머무르겠다고 했다.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어느새 멀어지자 정옥은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순간 멀리 산등성이 위로 붉은 노을이 마지막 빛을 뿜어내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다. 정옥 씨,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골절된 부위도 없고 찰과상 치료만 받으면 금방 회복되실 거예요. 응급요원이 조심스럽게 살을 봉합하며 말했다. 정옥은 어렴풋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의 몸보다 더 크게 떨린 것은 마음속 깊은 슬픔과 분노였다. 사위 승준이 자신을 그리고 남편과 딸을 배반한 무자비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 병원 일정은 이따 오후 6시로 잡힙니다. 조금 쉬시고 통증이 있으면 즉시 호출 버튼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옥은 깁스를 하고 박 형사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에서 내려 앰뷸런스 복도로 옮겨졌다. 복도 끝에는 딸 수연이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은 눈가가 부어올라 있었지만 어머니가 무사함을 확인하자마자 달려들어 포옹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안도의 눈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옥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딸을 꼭 안았다. 그 순간 이 작은 병원 복도에 비친 두 모녀의 모습은 모든 상처와 고통을 이겨낸 용기와 사랑을 상징하는 듯했다. 수연아, 내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 정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의 용기가 부모를 살린 기적이었다. 그 기적이 빚어낸 작은 기쁨이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운 정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사위 승준이 체포된 상황을 복기했다. 경찰이 제시한 USB 증거물에는 보험 계약서, 사고 시나리오, 약물 분석 보고서 등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더 끔찍했던 것은 과거 남편 김종현 씨의 사망 기록조차 조작된 데이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자료에는 사망 진단서에 이름조차 없는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종현 씨, 정옥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삶을 지탱해주던 남편을 잃은 슬픔이 다시 밀려왔다. 그러나 이제 그 슬픔은 분노보다 더 깊은 자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과 수연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문턱까지 달려온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용기였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어머니 옆에서 진료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 경찰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거래요. 승준이 변호사 선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하대요. 그래, 그놈이 무슨 말을 해도 결과는 분명할 거야. 정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복도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며 마른 담쟁이 덩굴을 타고 올라왔다. 그 모습이 어쩐지 생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엄마, 힘들지 않아요? 어제 많이 다치셨는데. 괜찮아. 네가 있으니까 괜찮아.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또르르 흘렸다. 두 모녀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연대감과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구속되었던 승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 조사실에서 멱살을 잡고 문을 두드리러 온 박 형사는 증언조사관에게 USB 복사본과 현장 증거를 줄줄이 제출했다. 검찰도 곧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승준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모든 자료는 과거 남편 사망 사건, 현재 어머니 살인미수 사건, 보험 사기, 약물 관리 부실 등을 명확히 드러내 주었다. 몇 주 후 검찰은 승준에 대해 살인미수, 살인, 보험 사기, 독극물 사용 등 10여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언론은 가정의 신뢰를 파괴한 위장된 효자위 이중생활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병원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 승준은 여전히 남들의 동정과 연민을 가장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정옥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딸 수연과 함께 법정을 향했다. 재판정 복도 벤치에 앉아 함께 기록을 정리하던 두 사람은 형사 변호사에게서 재판 전략을 들었다. 피고 측 변호인도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감형 가능성에 대비해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치료 등을 주장할 테니까 그 부분을 잘 반박해야 합니다. 언제쯤 첫 공판이 열리나요? 약 한 달 뒤에요. 그때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 정옥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가올 재판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때 이미 두 모녀는 확고한 결의를 품고 있었다. 수연아,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네, 엄마, 끝까지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법정에서 마주할 적은 사위였지만 이미 가족이 깨진 그 순간부터 법은 정의를 세우는 도구에 불과했다. 진정한 정의는 서로의 연대와 용기, 그리고 사랑 속에서 피어날 것이었다. 그날 오후 저녁 무렵 용산 구치소 앞 박 형사는 정옥과 수연을 배웅하며 말했다. 정옥 씨, 수연 양,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는 지켜질 것이고 두 분은 이겨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오히려 어제 현장에서 두 분 모습을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박 형사의 말이 두 모녀에게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붉은 저녁 노을이 구치소 담장을 채색하며 하루를 마감했다. 두 사람은 함께 발걸음을 옮기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다. 이 여정의 끝에서는 반드시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믿으며 다음 달 초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앞 복도는 재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김정옥, 65, 과딸 수연, 38, 은 정장 차림으로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긴장한 표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법정문 뒤에서 들려오는 피고석 쪽 발걸음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곧 진행될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었다. 조만간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통보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박주연, 45, 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전략을 점검해주고 나서 조용히 법정문 너머로 사라졌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며 법관과 검사, 그리고 피고 측 변호인단이 들어왔다. 이어진 순서로 배심원 7명이 입장하고 정숙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김정옥과 수연은 연단에 앉아 법정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피고인 박승준, 39, 이 피고석에 앉아 얼굴을 고개 숙인 채 재킷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다. 위원장 재판장, 오늘 이 사건은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첫 공판의 개시를 선언했다. 피고인 박승준에게는 살인미수, 살인, 보험 사기, 독극물 사용 등 총 10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기에 상당한 양형이 예상됩니다.
검사는 준비된 증거 목록을 일일이 열거하며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시행된 검찰의 서증 제출 절차에서 USB 복사본과 병원 검사 결과, 보험계약서 사본 등이 제출되었다. 배심원들은 모니터로 증거 영상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피고 측 변호인은 차분히 메모하며 준비하던 자료를 펼쳤다. 피고 측 변호인께서는 반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피고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으나 주요 쟁점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였사오니 먼저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준비를 한 뒤 심리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변호인이 요청하자 재판장은 잠시 검토한 뒤 다음 기일은 3주 뒤로 지정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때까지 추가 증거 및 증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로써 첫 공판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지만 실질적인 심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정옥과 수연은 법원을 나와 재판정 앞 복도로 나왔다. 바깥 공기는 기대보다 차가웠다. 어머니, 무사히 넘어갔네요. 그래, 어쩐지 오늘은 더 떨렸어.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다독이며 위로했다. 김정옥도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가 곁에 있어서 든든했단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이 지켜드릴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된 증인들도 있고 추가로 병원 의사 선생님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수연은 휴대폰으로 의사, 박 형사, 보험 전문가 등 4명이 증인 명단을 보여주었다. 박주연 변호사에게 받은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보강한 것이었다. 좋아. 증인들의 진술이 공판에서 잘 반영되길 바란다. 그럼 다음 기일에 다시 법정에서 봐요. 김정옥은 딸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도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과연 증인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증언해줄지, 박승준 측 변호인이 어떻게 반박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박주연 변호사와 영상통화를 했다. 변호사님, 오늘 증인 신청이 잘 처리된 거죠? 네. 담당 재판장께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셨습니다.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으니 첫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에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전에 끔찍했던 꿈을 다시 꾼다고 하시네요. 법정에서 너무 힘드셨나 봐요. 수연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정옥 씨께 심리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의 감정은 증인들의 진솔한 진술에 크게 좌우됩니다. 꿈 이야기가 법정에 나오진 않겠지만 어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증언석에 서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컨디션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쉬시도록 노력할게요. 좋습니다.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저도 사건 전반을 다시 점검해 놓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수연은 어머니가 머물 병원 단기 숙소를 찾아갔다. 순환형 달빛 조명 아래 복도는 조용했고 정옥은 이미 잠에 들려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침대 곁에는 병원 측에서 준비한 온열 찜질팩과 수면 유도차 다 가놓여 있었다. 엄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수연이야? 정옥은 눈을 떴다. 수연은 어머니 얼굴에 난 작은 흉터를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다. 잠깐만, 옷 좀 갈아입으시고 가볍게 복도로 나갈래요? 신선한 공기를 쐬면 좀 나을 거예요. 잠시 고민하던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목욕 가운을 둘러입었다. 수연과 함께 복도로 나서서 계단참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밖에는 초저녁 가로등이 켜지고 멀리서 병원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주변을 바라보았다. 엄마, 이젠 정말 안전해요. 법정에서 증인들이 하나씩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진실이 분명해질 거예요. 그래. 하지만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네. 정옥은 손에 들린 찻잔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신 뒤 말했다. 내가 용기를 낸 건 너 때문이었단다. 내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영영 그 밤에 멈춰 있었을 거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였으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수연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법정에서 마주할 긴 여정을 준비하는 결연함이 스며들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엔 달이 밝게 떠 있었다. 그 달빛이 모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감싸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며칠 뒤 지정된 재판기일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증인은 김정옥이 구급차 안에서 처음 만난 응급요원 박치윤, 29, 간호사였다. 그녀는 침착하게 증언석에 올라 법정에 선 배심원과 검사, 변호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진술했다. 저는 당시 현장 구급대원으로 출동하여 차량 전복 사고 현장을 최초 수습했습니다. 피해자 김정옥 씨께서는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긴급문을 열고 구조하였고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 부위가 매우 심각해 보였으며 추가 검사 결과 독극물에 의한 신경계 반응 이상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법정은 숙연해졌다. 검사와 변호인이 교차 신문을 통해 세부 사실을 다퉜지만 증언의 핵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어 등판한 두 번째 증인은 수사 과정에 동행했던 형사 박 형사였다. 그는 책상 위에 USB 사본과 압수 자료, 보험 서류 등을 펼쳐 보이며 상세한 수사 경과를 설명했다. 피고인 박승준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아버지 김종현 씨의 사망 직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심장마비로 사망 진단이 내려졌으나 추가 부검에서는 혈중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당사자가 부검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보험사 조사 역시 급히 종결되었습니다. 법정 안공기는 한층 무거워졌다. 피고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박하며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의 부검 자체를 원치 않았을 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호출된 전문가의 재감정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그러한 전문 감정 신청은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히 다음 절차를 안내하였다. 김정옥과 수연은 서로의 손을 굳게 쥐었다. 길고 힘겨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싸움은 이미 불의에 대한 저항이자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연대였다. 법정에서 울려 퍼진 어두운 진실은 언젠가 분명히 빛으로 심판될 것이었다. 3주 후 다시 찾은 417호 법정 복도는 상기된 표정과 낮은 속삭임으로 가득했다. 이날은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고 양측 최후 의견서 진술이 예정된 날이었다. 김정옥, 65, 은수연, 38, 손을 꼭 잡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어제 늦은 밤까지 변호사 박주연, 45과 함께 의견서를 다듬느라 잠을 설칠 만큼 준비에 매달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가득했다. 위원장, 재판장, 피고인 박승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최후의 주장을 듣겠습니다. 재판장은 점잖은 목소리로 개시를 선언했다. 먼저 검찰 측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검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사건 전 과정과 증거들의 의미를 정리했다. 피고인은 2년 전 고인의 아버지를 독살하고 지난해 어머니를 살해하려 시도한 끔찍한 범죄자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금 수령 이익, 피해자의 신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독극물, 폐쇄된 사찰로 유인 후 사고를 의도한 정황은 전혀 인간적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증거들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의 명백한 해악 예고를 느끼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연쇄 살인범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죄질이 극히 나쁜 이 사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검찰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지자 법정 내에는 잠시 숨죽인 정적이 감돌았다. 이어 피고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변호인단은 피고인 박승준 씨의 심리 상태와 형사적 책임 능력에 주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피고인은 최근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가족 간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은 참으로 안타깝고 피고인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깊은 후회와 사회복귀 위지를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한 양형은 부당할 수 있음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변호인의 말이 끝나자 배심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관 또한 고개를 숙여 양측 주장을 심사숙고하는 듯 보였다. 잠시 후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 밖에서 10분간 대기한 후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판결 선고를 듣도록 하십시오. 김정옥과 수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연의 손에는 끝까지 쓴 투고 의견서가 꼭 쥐어져 있었고 김정옥은 눈가가 촉촉했다. 두 사람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석으로 걸어갔다. 법정 안에서 10분이 흐른 뒤 모두 재판정에 들어왔다. 재판장은 무겁고 침착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승준은 살인미수, 살인, 보험사기, 독극물 사용 등 총 10개 혐의가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큰 숨을 내쉬며 잠시 종이를 뒤적이던 재판장은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17년, 살인죄에 대하여 징역 20년,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독극물 사용죄에 대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형을 병합하여 총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는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일어나고 피고인은 굳은 표정으로 묵묵히 판결문을 들었다. 피고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법정 구속한다. 판사가 마지막 주문을 외치자 법정은 경직되었다. 이어 방청객들의 가벼운 숨소리와 재판장 의자 뒤에서 배심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난 소리가 들렸다. 김정옥과 수연은 판결 선고 동안 약속이나 한 듯 서로 손을 꼭 잡았다. 그제야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두 사람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법원 현관 앞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법정 앞에서 기다리던 박주연 변호사와 수사에 협력했던 박 형사도 함께 있었다. 피고인이 호송차에 태워진 뒤 김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말했다. 주연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위례인님,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남았지만 오늘 판결은 주민님과 정옥님께 큰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박 형사가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김정옥은 멀어진 피고 측 호송차를 바라보다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본 뒤 꼭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박 형사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럴 리가요. 김씨 어르신과 주민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끝까지 싸워 주셨기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시 감정에 잠겼다가 수연이 차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피고인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고가 확정된다면 그 긴 형량은 쉽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님과 어르신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시간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는 다정히 미소 지으며 위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김정옥과 수연은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수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 처음 재판정에 들어갈 때 얼마나 떨리셨나요? 가만히 앉아 계시기가 너무 힘들었단다. 하지만 네가 내 손을 꼭 잡았으니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김정옥은 멀리 지평선 위로 지고 있는 노을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응, 이제 조금씩 회복해보자. 엄마와 함께라면 분명 괜찮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과거의 충격은 사라지지 않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용기가 더 큰 연대와 치유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그날 밤, 집 거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김정옥은 딸 방 옆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다.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결심과 평온함이 공존했다. 내일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나갈 거야. 지난 일은 잊히지 않겠지만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며 나도 조금씩 살고 있다는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거야. 차가운 달빛 아래 모녀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고 서로를 지킨 연대의 순간들이 모여 더욱 단단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는 마음껏 숨 쉬며 매일의 소중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가 시작되었다. 가을이 완연히 무르익은 어느 주말 오후, 김정옥은 딸 수연과 함께 동네 복지관 강당에 섰다. 복지관은 평소 조용하던 건물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생명 존중과 재기 응원 토크쇼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자리를 채웠다. 정옥은 자신이 잠시 발표를 맡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뒷모습을 곱씹었다. 재판이 끝난 지 벌써 2달이 흘렀고 그 사이 신문과 방송에 그의 싸움과 승리가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그러나 그는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끝까지 떨렸지만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야 했다. 정옥 씨, 이제 곧 무대에 올라갈 시간이에요. 알았어, 수연아. 수연이 손에 든 시계를 보며 조심스럽게 등을 토닥였다. 정옥은 딸의 따뜻한 눈길을 마주하자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무대 뒤쪽 커튼 저 너머에서 MC가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여러분, 오늘 토크쇼의 첫 번째 연사로 모실 분은 2차례에 걸친 가족 대상 범죄를 끝까지 법정에서 증언으로 밝혀내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이어가고 계신 김정옥 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관객들이 박수를 보내자 정옥은 고개를 숙이며 무대 위로 걸어올랐다. 하얀 머리칼이 반짝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대 위에 놓인 의자에 살포시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의 침묵 뒤에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지만 이내 차분해졌다. 저는 2달 전 가족의 배신과 위기를 겪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던 친족의 범행을 법정에서 마주할 때 저는 두려움을 넘어 분노와 슬픔 그리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어르신 몇 분이 고개를 끄덕였고 젊은 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의 말을 따라왔다. 정옥은 이어 말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딸 수연의 목소리와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도로에 굴렀지만 수연이가 전화를 통해 엄마, 버텨 외쳐준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둘째로 경찰 박 형사님과 변호사 박주현님, 그리고 구급요원 이춘자 간호사님 등 수많은 이웃의 도움 덕분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숨을 고르며 오른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연대입니다. 저는 그 힘으로 살아남았고 이제는 다른 분들의 아픔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정옥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옆에서 수연이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다. 무대 뒤로 물러난 그는 의자를 살짝 마주보며 앉아 다음 패널 토론자들의 발표를 경청했다. 토크쇼가 끝난 뒤 복지관 로비는 작은 잔치처럼 꾸며졌다.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떡과 과일, 차가 놓인 탁자가 활기차게 채워졌고 그 곁에는 포토월이 세워져 있었다. 우리 지역의 희망의 증인이 되어주신 정옥님, 사진 한 장 부탁드립니다. 몇몇 주민들이 연달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옥은 다소 수줍은 미소로 포토월 앞에 섰다. 이내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그의 손을 잡으며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넸다. 정옥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저녁 무렵 복지관을 나서는 길목에서 수연이 말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졌어요. 법정에서는 증인으로만 서셨지만 무대 위에서는 삶을 증언하셨어요. 정말이지. 무대에 서보니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단다. 하지만 두려움은 용기로 바뀔 수 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을 건넸다. 이제 다음 달부터 어르신들과 함께 도자기 공방도 운영하신다고요? 제가 도울게요. 고맙다. 수연아, 내 손이 있기에 또 다른 용기를 얻는다.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 아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집으로 걸어갔다. 가을 밤바람이 살포시 불어와 모녀의 숱한 이야기를 실어날랐다.
김정옥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연대를 다음 이웃에게 되돌려줄 약속을 되뇌며 새로운 계절에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가을이 겨울로 넘어가며 눈발이 흩날리는 어느 저녁, 김정옥 65과 딸 수연 38은 작은 도자기 공방 창가에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달 전부터 함께 시작한 희망의 찻잔 만들기 강좌는 복지관 토크쇼 이후 이어진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었다. 촉촉한 점토 위에 물감을 칠하던 수연이 문득 물었다. 엄마,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어떠세요? 정옥은 연분홍빛 클레이에 부드러운 미소를 그리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손끝이 떨려서 제대로 모양조차 내기 어려웠단다. 하지만 지금은 점토를 반으로 쪼개는 그 순간조차 기다려져. 모양이 조금 틀려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크릴 물감으로 작은 마른 찻잔에 따뜻한 붉은색 꽃무늬를 그렸다. 엄마, 이렇게 만난 게 다 불과 반년 전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다. 재판정에 서 있던 내가 오늘은 누군가에게 손잡이 달린 찻잔을 선물하려 여기 앉아 있으니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하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눈빛을 나누었다. 공방 창밖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듯 눈이 흩날리고 마을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빛났다. 며칠 뒤 공방 한쪽 벽에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그동안 공방 수강생들이 만든 찻잔과 접시, 작은 보울이 가지런히 진열되었고 맨 앞에는 정옥과 수연이 함께 만든 희망의 찻잔 인호였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에도 주민들은 전시회를 보러 와서 손뼉을 쳤다. 두 분의 작품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네요. 그 찻잔을 볼 때마다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건네는 칭찬에 정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수연이 작은 스피커를 가리키며 안내했다. 이제 엄마의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할까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토크쇼 때보다 한층 편안한 목소리로 정옥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그날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마친 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시작한 봉사와 공방 수업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처와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지요. 오늘 이 찻잔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전시장을 가득 메운 주민들은 숙연히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에 큰 박수로 화답했다. 정옥은 딸과 눈빛을 교환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마을 작은 카페에서 희망 나눔 파티가 열렸다. 도자기 전시 수익금은 마을 복지관에 기부되었고 이날 밤 수익금 증정식과 함께 정옥과 수연의 짧은 발표가 있었다. 오늘 수익금 200만 원 전액을 복지관에 기부합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고 주민들은 박수와 격려로 화답했다. 파티가 무르익으며 캔들라이트가 반짝였고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포근히 잡았다. 정옥은 한 구석에 앉아 딸 수연과 함께 작게 속삭였다. 수연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믿고 응원해 주시다니. 엄마, 이제는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잔잔한 캐롤과 함께 눈발이 춤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로부터 1년 뒤, 봄이 오기 직전의 어느 날, 김정옥은 공방 앞마당에서 첫 도자기 발효를 지켰다. 흙에서 나온 찻잔들이 가마속에서 서서히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았다. 2해 전,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암살 음모를 마주했을 때 그는 겨우 숨만 쉬었을 뿐이었다. 다시 법정에서 외친 정유의 목소리는 깨지기 쉬운 얼음 같았지만 딸의 손길이 얼음을 깨뜨렸다. 복지관 토크쇼와 공방 프로젝트는 되살아난 영혼에게 전해진 두 번째 생명과도 같았다.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고 불꽃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가마 주변에서 정옥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그의 목소리는 가마 속 불꽃에 실려 하늘을 향해 퍼져나갔다.
작은 찻잔 하나를 통해 시작된 연대와 치유의 여정은 이렇게 또 다른 생명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라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따뜻한 봄바람에 실려 마을 곳곳으로 퍼지고 있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3가지 삶의 진리를 배웁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오는 배신이야말로 가장 큰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고 극복하는 용기가 진정한 회복을 시작하게 합니다. 정옥 씨가 사위의 이중적 면모를 밝혀내고 법정에서 온몸으로 진실을 증언한 순간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함께함의 힘은 어떤 폭풍우도 견디게 합니다. 딸 수연의 기도와 격려, 박 형사의 신속한 수사, 마을 주민들의 연대는 절망에 묻힐 뻔한 정옥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가 삶의 파도 앞에 서 있을 때 주변 사람들과 손을 맞잡는 것만으로도 눈부신 용기가 피어납니다. 셋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폐허가 된 공방을 다시 열어 찻잔을 빚고 토크쇼와 봉사로 희망을 나눈 정옥 씨는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치유와 연대를 실천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정옥 씨처럼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사랑과 연대로 일어설 용기를 내봅시다. 작은 손길 하나가 서로를 지키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